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한국 분들이 주류를 이루실 거고요. 그죠? 미국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실 거고, 또 유럽, 영국이나 독일 뭐 이쪽에 있는 분 있으신가요? 네, 거기 별로 끄떡 안 하시네요. 네. 아마 많으신 걸로 알아요. 그죠? 그리고 동남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동남아시아라고 그러면 어디예요?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쪽이 인도네시아가 강력한가 봐요. 근데 비엔남 지역에서는 많이 나오고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문화가 다르구나. 나와는 다른 지역에 살았구나. 이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가려고 너무 이제 머리가 깨질 것 같으실 거예요. 복잡하실 거예요. 어떻게 일일이 다 맞춰주겠어요. 그죠? 그리고 4,700만이 다 다른데 4,700만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맞춰줘요? 여러분하고 오늘 여러분 이것만 알아가셔도 내가 문화, 그러니까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특히 MS 쪽에는 협력사도 만나실 거고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이거 잘 아실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그런 파티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문화를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갖고 계시면 좋아요. 제가 라포라고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Building Cultural Bridge, 라포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라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예, 아신다 그러셔도 괜찮아요. 제가 말할게요. 예, 라포라 그러면 저희가 심리학적인 용어에서 참 많이 쓰는 건데 요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가 인터퍼스널 스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용어고 그 다음에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할 때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쫙 봤을 때 이 라포 형성을 잘 해놓기만 하시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80% 내지 90% 이상 어드밴티지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포라는 거는요, 여기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 딱 그려놨는데 여러분 추측하기 쉬울게 사실은 불어에서 났어요. 영어가 아니라 제가 처음 이 용어를 봤을 때 RAPPORT 이렇게 써있잖아요. 근데 지금 영어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닌 발음으로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예, 써주지도 않고 야 라포 아니야? 라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떤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가 있고 자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못 알아들으세요. 라포가 뭐냐요? 야 라포 몰라? RAPPORT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라포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발음을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분은 프랑스계 미국 분이셨는데 이 라포르라는 단어는 사실 프렌치에서 왔어요. 프랑스에서 왔는데 무슨 뜻이냐면 다리라는 뜻이에요. 육교. 자, 여러분 여기 지금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게 어느 육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금문교인가? 잘 모르겠는데 라포를 형성한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대인관계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나와 상대방 사이에 구축한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 다리가 굳건하게 구축돼 있을 수 있도록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밑에 있는 풍랑이 많이 와도 그 다리를 넘어서 못 갈 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상대방과 나 사이에게 이렇게 인비저블한 브릿지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쫙 쌓아놓으면요 그 다리가 단단해질수록 상대방과 나는 통하는 게 많다. 그리고 신뢰로운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포라는 건요 여기 여러 가지 많이 써놨는데요. 일단은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이 라포고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제스처를 하시고 액션을 취하실 게 이 라포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라포 형성한다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했습니다. 상대방에게요. 관심이 있다는 걸 보이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당신을 비즈니스 용도로 만났고 어떻게 하면 딱딱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거는 내가 일을 수행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으니 나는 정말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라포 형성의 가장 시초입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마음에 호기심이 좀 있으셔야 돼요. 사람에 대한 호기심. 근데 호기심이라는 게 내가 저 사람의 뭔가를 알아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나한테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된 건 내가 고쳐줘야 돼. 이렇게 판단한다거나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게 무엇이며 그 다음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인간적인 어떤 브릿지를 쌓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호기심을 갖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라포의 가장 기본이고 퍼스트 스테이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개방적 질문으로 먼저 라포를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개방적 질문, 뭐 클로즈드 질문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마 팀장님이 되시거나 매니저가 되시거나 하면 직급별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가 리더십 스킬에서 많이 배우셨을 걸로 알아요. 그죠? 네, 아니면 저희가 또 교육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네. 개방적 질문을 사용한다는데 도대체 개방적 질문이라는 게 뭐예요? 이쪽에서 고개를 끄덕하셨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답이 여러 개 있는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심에 관한 질문을 한다. 그럼 어떻게 질문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드셨어요? 예, 좋습니다. 이거는 매우 축소된 개방적 질문이에요. 좋습니다. 되게 지난번에 선전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부장님이 한국기업이에요. 직원들 오늘은 내가 쏠게. 야, 점심 뭐 먹으러 갈래? 그러니까 어머 우리 부장님 쏘신대요. 저는 스파게티요. 저는 뭐라 그래야 스파게티, 돈가스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다 들어보시고 그래. 날씨도 출중을 한데 우리 설렁탕 먹으러 가자. 본인이 다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일화도 있는데요. 개방적 질문을 사용해서 상대방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이 개방적 질문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육하 원칙만 쓰시면 돼요. 육하 원칙이라는 건 뭐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하고 했느냐. 그 중에 왜는 사용하지 마세요. 네. 왜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흔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질문 많이 하죠. 근데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있어서 왜라는 질문을 쓰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윽박 지르는 느낌이 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추궁하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토요타의 경영전략 보면 5Y를 하라. 왜? 그건 어떻게 된 거죠? 네, 질문이 좀 어려워요. 그죠? 추궁하는 거 같고 윽박 지르는 거 같아서 왜는 대신에 사용하지 말라. 근데 왜 물어봐서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가.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언티픽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실험을 해서 추론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때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쓰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팩트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왜라는 걸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고요. 추궁하고 윽박 지르는 것처럼 들려서 그 왜라는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에 어떻게 해를 당해요. 가만있어 봐.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왜 했냐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했지. 그런데 이게 추궁하는 듯한 말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는 아니까?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 건가? 난 스튜핏인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하고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왜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라. 그런데 왜라는 말을 이렇게 사람에게 쓸 때도 있어요. 이건 익셉션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잘해서 칭찬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왜 그렇게 했어? 왜 했는데? 라고 하면 사람들은요 신이 나서 기분이 좋아서 더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보통 나의 패턴은 질문을 하고 대화할 때 나의 패턴이 무엇인지 왜라는 질문이 가장 쉽게 나와요. 한번 그걸 보시고 내가 왜라는 질문을 많이 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걸 좀 지향해 주시길 바래요. 네, 개방적 질문을 하시고요. 적극적 경청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공감하라, 엠파티 리스닝을 하라 그러죠. 그건 뭐냐면은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사운드만 듣고 단어만 듣는 것이 적극적인 경청이 아니에요. 어떨 때 적극적 경청하는 기술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다 하셔야 돼요. 여기 장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라고 그랬더니 한국적인 컬처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특히 어른들을 볼 때 눈을 딱 마주치면 어때요? 우리가 싸가지 없다고. 네, 혼나요. 그랬더니 약간 변형이 돼서 어떻게 나오죠?
아, 이게 눈을 보면 안 되니까 눈과 눈 사이에 뭐 코를 보라. 아니면 눈 뒤를 보라. 이런 얘기들이 변형이 돼서 나오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눈을 쳐다보세요. 어른이어도 좋고요. 아이여도 좋습니다.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되 사람이라는 건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사고라든가 패러다임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에너지화해서 나와서 상대방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순수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마음이 여러분 있으시면요. 눈을 볼 때 이렇게 막 째려보는 눈이 아니라 아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고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듣기를 참 원합니다 라는 신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 마주치는 거 괜찮아요? 10분 내내 저희가 대화를 한다 그러면 10분 내내 눈 마주치고 있지 않죠. 그죠? 글도 써야 되고 칠판도 봐야 되고 옆에도 봐야 되고 그런 모든 동작을 통틀어서 사람 얼굴을 봐야 될 때는 반드시 눈을 마주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요.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킨더가든을 갈 때인데 저는 이제 아이가 그 정도 됐으니까 미국에서 한 5, 6년 살았던 거예요. 6, 7년. 그럼 웬만큼 그 컬처에 익숙해져 있는데 아이의 선생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선생님이 하는 행동하고 너무 기대하지 않았던 행동을 선생님이 보여줬어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 선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이분이 내 기대와는 다른 걸 보여주셨어요. 어떤 행동에서.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그게 뭘까요? 아이 키우시는 분 혹시? 네, 여기 몇 명 안 되면 제가 막 찍어서 저 질문을 답을 해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자, 어떤 거였냐면요. 그 선생님은 키가 저보다 더 컸어요. 등치도 크고, 크신 분인데, 아이가 키가 되니까 제 여기 허리도 안 되는 애 아침에 이제 데려다 주고, 선생님한테 인수인계하고 저는 잠깐 바깥에서 보고 다시 돌아오는 기회였는데, 아이가 학교 가는 걸 굉장히 즐겨했어요. 평상시에는 제가 그냥 드라마만 해주고 나오던 날에 좀 여유가 있어서 교실까지 데려다주고 선생님한테도 인사를 하고 이렇게 저는 돌아 나오면서 아 애들이 너무 이뻐갖고 뭐 하나 이렇게 잠깐 문 밖에서 스니킹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엿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애들이 막 바짝바짝 많이 들어와서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애가 먼저 막 달려와서 선생님을 막 탁탁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애가 선생님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던가 봐요. 선생님도 아침에 애들 오니까 그 애들을 다 맞아주고 클래스를 준비할 시간으로 막 바쁘게 분주히 책상에서 뭐를 막 서류 정리를 하고 계셨는데 아이가 툭툭 치니까 정말로 놀란 게 손을 딱 놓으시고요.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무릎을 딱 꿇고 아이하고 키를 맞추시더라고요. 키를 맞추시고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그렇게 하는데 애가 학교 가고 싶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감동을 먹었던 거예요. 와 선생님이라면 정말 아이를 케어하는구나. 신뢰할 만하죠. 그죠? 눈을 맞추면서 눈높이하고 똑같이 했다. 그러면 그 전에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했지만 제가 갖고 있던 선생에 대한 패러다임은 뭐였나요? 그쵸. 위에서 보통 사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키가 요만할 때 항상 엄마를 치고 물어다보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아빠는 서서 자기가 하는 편리한 대로 그냥 밑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러한 행동을 보고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내가 그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나를 보는 우리 애는 굉장히 위압감을 느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얘는 말로 표현을 못하고 당연히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저도 집에서도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기르는 얘기를 잠깐 했지만요. 사실은 이거는 어른하고 아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른과 어른이 만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는 키가 크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야 될 필요는 없죠. 그죠? 자 그럼 어때야 되나요? 정말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거고 상대방은 나한테 어떤 기대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들은 대로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바라고자 하는 걸 내가 잘 들었다라는 걸 다시 표현해 주는 게 공감적 경청이고 적극적인 경청입니다.